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과 보고일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얼굴도 확인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영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각 세 개 팀별로 협동조합 컨설팅을 이제 모의 컨설팅을 하게 될 건데요. 그 컨설팅 계획은 이제 각 팀별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오늘은 컨설팅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이제 숙지에 대해 기본적인 이제 기초 이론 정도만 강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세 가지를 이제 준비를 이제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입니다. 많이 이제 접해 보신 분들도 이제 있으실 건데요. 간단하게 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사용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고, 이후에 이제 강의 수강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컨설팅 할 협동조합 소개를 받으신 다음에, 각 이제 담당하는 협동조합들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서 이 협동조합의 문제는 어떤 거고, 개선할 지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이노베이션인데, 이거는 원래 강의 계획이 없었던 거지만 이왕에 이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김에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혁신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컨설팅 할 때 가장 기본이 그 협동조합의 재무 현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우리 이제 회계에 관련된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제 이론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사실 여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이제 들어주시면 이제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부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을 때, 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하나의 사업체가 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또는 상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가치가 어떻게 생산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의 강점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사업에 우리 모델링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잡을 때 우리가 이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업체의 전부를 담는다기보다는 그 사업체의 핵심만 이제 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델을 만들 때 주요 목적은 우리 뭐 고객부터 시작해서 함께 일할 파트너, 그리고 우리 이제 같이 일할 종사자, 이런 분들이랑 우리의 비즈니스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진단하고, 또 바꿀 게 있으면 바꿔보고, 그리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이 모델을 사용할 때는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패션 모델이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어떤 옷을 만들면 그 모델한테 입혀보고 그 옷의 이제 효용이나 또는 그 옷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또 이제 이 모델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이제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를 짓는 이유는 사실 제가 볼 때 이런 이제 건설업이 정말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그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럼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직 그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모델하우스에 있는 것 같은 집이 지어질 것이다, 또는 어떤 건물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입주할 것이다 라고 계약하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건설회사는 그거 받아가지고, 또는 그런 계약을 근거로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집을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협동조합이든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모델을 잘 세우면 그 모델을 가지고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을 훨씬 더 잘 설득할 수 있는 장점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그 대화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이 비즈니스를 모델링 할 것인지를
따져보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이제 과거부터 많이 쓰였던 요 프레임인데요. 꼭 요것만 써야 되는 건 이제 아니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을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뭐 이제 뭐 도해나 또는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누구를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인지가 여기에 이제 쭉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의 고객, 그리고 고객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한쪽에 이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객이 이해관계자가 우리의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뭐 이거는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담겨져 있을 테지만 우리 상품과 서비스 담겨져 있는 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를 담고 있는 거고요. 요 이제 가치와 고객이 만나면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객은 우리가 생산하는 가치에 우리 그 자신의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하는 거니까요. 이 가치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가치를 생산할 때 내가 보유해야 되는 핵심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또 이제 왼쪽에 이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핵심 역량은 크게 보면 우리의 이제 자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우리가 해야 되는 활동도 여기에 담겨져 있겠죠. 이거는 이제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고, 이 모든 사업을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남에게 맡겨도 되는 것은 이제 파트너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유하는 내 역량과 이 파트너 역량이 합쳐져서 이제 그 핵심 가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내가 생산하는 방식, 그리고 요 가치가 이렇게 만나면 이제 비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이 비용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것이냐 파트너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비용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 구조를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쓰다 보니 좀 지저분해졌네요.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제 이와 같은 스토리를 이제 9개의 블럭으로 담아서 이제 그 설명을 좀 하고 있고, 이 모든 블럭을 뭐 이제 강박을 가지고 다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우리 비즈니스의 어떤 흐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득할 때는 핵심적인 블록만 뽑아가지고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종합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약간 보시기에 좀 복잡한 느낌이 이제 없진 않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표현했을 때 또 우리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약한 점이 어떤 것인지도 이제 알 수 있고, 또는 어떤 블럭의 요소를 어떻게 바꿨을 때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도 이제 있는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한번 활용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제 블럭이 이제 고객입니다. 고객은 내가 생산하는 가치에 지불하는 이제 이해관계자고, 이 고객은 우리 그 사업이 제공하는 가치에 따라서 지불하는 방식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겠죠. 사실 마케팅 혁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대부분 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면서 전달하는 방식을 바꾸고, 그리고 고객이 내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를 바꿔가는 게 이 마케팅 혁신의 뭐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고요. 또는 내가 생각하는 고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의 진짜 고객이 누구인지를 찾는 게 요 이제 고객 그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고객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고객을
우리가 분류하고 분류된 이제 고객 각각의 이제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타겟팅 할 것인지를 이제 찾아보는 게 고객의 이제 그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서비스의 수혜자가 누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는지 누가 지불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영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이 고객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이제 매스마켓은 이제 대중화된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같이 상담을 하는 협동조합 분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게 많지는 않죠. 대개는 요 틈새 시장이나 또는 최근에는 많은 비즈니스가 이 멀티사이드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고객이 두인 거죠. 극단적으로 고객이 나눠지면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이 있고 수혜를 입는 고객으로 극단적으로 나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 신문이죠. 신문에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이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하고요. 이 광고주는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광고 효과를 보고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신문에 대한 수혜는 이제 독자가 수혜를 입는 거죠. 그러면 이 신문은 이 독자를 위해서 일을 할지 광고주를 위해서 일을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신문의 어떤 특징이나 비즈니스의 이제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협동조합들도 대부분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분해 보면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동구매하는 사업자 협동조합이 다 여기에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공동구매하는 사업자는 이제 조합원이 사업자인 거죠. 그럼 조합원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면 이제 소비자를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요. 우리 협동조합의 고객은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조합원들이 소비자에게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이 조합원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합은 결국은 이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양쪽 시장을 다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이제 고객층을 구분할 때는 우리 고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객을 우리가 잘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 고객의 특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제안해 드리는 거는 고객을 살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 첫 번째는 고객 친화도 월을 만드는 건데 요거는 뭐 별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고객의 특성을 기재해서 모아보는 거예요. 특성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객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이 그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그려보는 것들을 그 뒤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죠. 고객 친화도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고객의 특성을 그냥 매일매일 기재해서 벽에 붙여보는 거예요. 모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그 하루에 뭐 단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디어는 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또는 장시간에 걸쳐서 내가 생각하는 고객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포스트잇이든 아니면 메모장이든 여기에 적어서 어디에 차곡차곡 모으는 겁니다. 이제 친화도 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벽에 붙여보라는 뜻인데 벽에 붙여보고 우리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고객의 특성들을 이제 그룹핑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고객의 특성을 좀 더 이제 면밀하게 이제 파악을 이제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고객의 특성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고객이 한번 이제 되어보는 시간들을 이제 가져보는 거예요. 요즘에도 대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이제 기업들이 고객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고객의 어떤 이제 모델 집단들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뭐 이를테면 뭐 30대 회사를 다니는 뭐 이제 미혼의 뭐 남성, 이렇게 이제 고객의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을 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뭘 즐기고 그리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등등, 또 주말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떤 건지, 심지어는 정치의식 이런 것까지 쭉 그 이제 관찰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고객에 대한 이 사람의 이제 작은 생활상의 습관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이 고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앞에서 이제 친화도월을 통해서 뽑아놓은 특성을 가지고 한번 우리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떼어다가 한번 붙여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고객들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주로 무엇을 듣고 사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 이름을 한번 정해보는 거죠. 우리 생각하는 이 고객이.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쭉 관찰을 해보면, 아 그래, 내가 앞으로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 고객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더 이제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고객에 대한 가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러면 그 가정을 현실로 만들려면 실제로 이제 그런 고객들한테 물어보는 시간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 설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설문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인터뷰를 뭐 개별 인터뷰가 됐든 그룹별 인터뷰가 됐든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구조화된 설문을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이 소규모 기업에서 요거는 별로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할 때 이 구조를 만들고 나서 이 구조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냥 뭐 문항 한 10개, 20개 만들어가지고 설문지를 돌리면 문항 만들 때부터 그냥 내가 원하고 싶은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문항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그냥 인터뷰를 1대1 인터뷰를 하든 그룹별 인터뷰를 하든 인터뷰를 하는 게 더 이제 효과적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의 이 고객의 모델을 잡고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백인백색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야기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한 뭐 10명, 20명 이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지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그 고객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고객하고 싸우면 안 돼요. 내가 그 앞에서 고객에 대한 특성도 조사하고, 그리고 이 고객이 생각하는 공감지도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터뷰를 딱 나가면 뭐 인터뷰를 이제 받는 고객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뷰를 잘못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당신이 몰라서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등등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투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생각한 가정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뭐 한 10명 물어봤는데 한 2명은 뭐 아니라고 하고 8명은 그렇다고 하면 경향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 이제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객 인터뷰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가정들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는 확정을 이제 해 가시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실제로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고객이 그 어떤 불만이나 또는 필요한 게 다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이제 많이 예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뭐 사회적 기업은 아닌데 소설벤처로 시작했던 딜라이트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죠, 그 기업은. 이 딜라이트가 보청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저가 보청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처음에 당연히 보청기를 만드는 회사였으니까 기업을 만들기 시작할 때 고객이 느끼는 불편은 당연히 귀가 안 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이제 했었겠죠. 그래서 이 이 노인분들 또는 난청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 귀가 안 들리니까 이 사람들한테 딱 맞는 보청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과정에 뭐 이 지도를 했던 뭐 컨설턴트들 아니면 다른 이제 심사위원이든 이런 분들이 실제로 고객 설문을 해봤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고객 설문을 하러 갔죠. 경로당에 가서 노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만나서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보청기가 없어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보청기가 잘 들리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더 좋은 보청기가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이분들이 이제 물으면 물을수록 이제 의문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다 보청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보청기 성능의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보다 더 이 노인분들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건 어떤 거냐면 보청기가 너무 비싸다. 비싼데 그래서 그걸 구매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서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청기 하나 200만 원, 30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청기를 끼고 같이 운동도 갈 수 있고 뭐 술을 한 잔 드시러 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자꾸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보청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술 먹고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실제로 잊어버리면 집에 가서 이렇게 많이 혼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놀러 가서도 계속 신경을 쓰이고 그렇다고 빼고 가면 안 들리니까 그 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진짜 어렵게 느끼는 이 분들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보청기가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0만 원짜리 보청기를 만들어요. 저가 보청기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판매하냐면 술 드시러 갈 때는 이거 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브용인 거죠, 일종의. 운동하러 갈 때는 이거 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좋은 보청기를 끼고 있고 뭐 이제 술 한잔 드시러 가거나 아니면 뭐 운동하러 갈 때는 이 서브용 보청기. 물론 이제 보청기 사실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것만 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또 이제 뭐 자녀분들이 아주 이제 좋은 보청기를 끼다가 놀러 갈 때는 이거 바꿔 끼고 이렇게 하는 서브용 보청기고 이렇게 저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제 딱 그 개인 맞춤형 보청기가 아니라 그냥 상중하 크게 들리는 거 작게 들리는 거 좀 더 작게 들리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 기성품 보청기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을 만나서 얘기를 이제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세운 가정을 바꿔버리면 사실 그런 가정을 끝까지 밀고 가서 사업을 했으면 실패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고객 설문 몇 번 해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선 딱 접었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실패를 할 가능성을 이제 줄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제 고객을 잘 이제 타겟팅을 이제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여러 이제 고객층들을 세분화하는 게 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세분화하는 게 어렵긴 해요. 이제 어려우면 이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세분화를 처음엔 해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고객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뭐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지까지도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제 나가면 이제 훨씬 더 우리가 이제 마케팅하기가 좋겠죠. 세분화하고 이 세분화 뭐 이제 세분화한 이제 고객층별로 이제 타겟팅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A를 상대로 하는 나의 위치가 있을 거고 B를 상대로 하는 나의 위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STP 전략이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작게 쪼개는 것이 핵심이고, 작게 쪼개야 거기 고객에 맞춰서 가치를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객을 그 세분화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타겟팅하는 고객이 누구다 이렇게 되면 이 고객은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격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객은 어디에 지불을 하냐면 우리가 제공하는 요 가치에 지불을 이제 한다고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구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진짜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롤렉스 시계를 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롤렉스 시계를 차는 이런 명품을 차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품격 있는 사람이야, 품위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구매를 하는 거죠. 이런 브랜드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이제 아이팟 뭐는 이제 편리함, 유용성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요즘 애플도 이제 그런 느낌이 약간 있죠. 애플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좀 유니크하고 독특한 이제 이 애플 집단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이제 구매하는 측면이 더 이제 많은 게 이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제공하는 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치가 어떤 건지를 생각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똑같은 상품이더라도 제공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내가 똑같이 어떤 A라는 상품을 팔고 있어도 이 사람한테는 이제 이런 가치가 있고 이 사람한테는 다른 가치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요 이 사람이 가라는 가치에 지불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나라는 가치에 지불을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는 거니까 내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가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고객이 지불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의 뭐 유형은 여기서 그 예로 제안 드리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이제 가치를 이제 이거 외에도 다른 이제 가치들을 우리가 이제 제공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뭐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뭐 이제 그 가족의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 도농 이제 상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 나는 이제 이런 그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다른 이제 가치일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먹거리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면 이 고객에게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게 요 가치 제안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가치와 고객이 설정이 되면 이 가치에 따라서 이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할 것인지가 채널이에요.
이 채널의 핵심은 이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롤렉스 시계를 이 롤렉스 시계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면 나의 품위, 지위 이런 것을 전달해 주는 게 롤렉스 시계의 가치라고 하면 이것은 어디서 판매를 해야 되냐면 백화점이든 아니면 온라인 명품 샵이든 이런 데서 판매를 하겠죠. 이것을 그냥 노점에서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고객이 절대로 그게 진짜 롤렉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걸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가치가 고객에게 전달될 때 이 채널이 그것을 이제 훼손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이 채널이 바뀌면 가치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가치가 바뀌면 채널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을 내가 직접 운영해서 운영하는 매장이나 또는 뭐 샵을 통해서 이제 그 전달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이제 할 수도 이제 있을 겁니다. 또는 내가 직접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도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내가 전달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채널은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치에 대해서 훼손하면 안 되고 가치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되고요. 이 채널을 잘 이제 구성을 해야 고객의 인지도를 제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고객이 이것들을 편리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한테는 채널인데 이거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편의라고 이제 편리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접근하기 가장 편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찾아 이제 보는 영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관계는 그러면 이 가치를 이제 필요한 고객한테 이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게 만들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이 가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 가치를 고객에게 인지시키는 방식은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거죠. 우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요 이제 신규 고객에게 어떻게 우리를 알릴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두 번째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고객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거인 거죠.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또는 한 번이라도 구매하고 나랑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유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고객 관계는 살펴보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어떤 이제 홍보나 이벤트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고객 관리 방식을 나눠놓은 건데 이거 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쓰는 방식은 이제 여기에 있죠. 그냥 1대1로 그거를 이제 좀 더 그 고객의 이제 가중치를 많이 두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이 이제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이제 1대1로 고객을 관리하는 거죠. 고객 한 명 한 명을 내 고객 리스트를 만들든 아니면 이제 고객의 접근 대상을 만들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이제 일반적일 거고요. 요거는 내가 고객에게 접근하는 이제 방식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고객이 나에게 이제 오게 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이제 고도화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셀프 서비스는 아시죠? 셀프 서비스 고객이 직접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딱딱 그 이제 이 A 고객은 A 고객 맞춤형으로, B 고객은 B 고객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자동화 서비스고요. 이 커뮤니티와 코크리에이션은 나는 개입하지 않고 고객이 알아서 이제 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더 가면 이제 플랫폼 서비스로 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객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까지 많은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고객 입장에서는 그 상품을 고르기까지 그 상품에 대한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 눈에 들어와야죠. 아니면 광고를 받든지 간에 인지도가 일단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상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도 그 뭐 시장이나 마트나 또는 어디 뭐 상가에 갔을 때 앞에서 그 상점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 상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또는 식당 앞을 지나갈 때 호객행위를 하는 이제 식당의 이제 주인분이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뭐가 좋습니다, 뭐가 맛있습니다, 또는 뭐 평상을 제공해 드려요,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막 떠드는데 그걸 주의 깊게 안 듣잖아요. 저는 10초 이상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요거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그 상품과 서비스는 여기에서 다 탈락을 하는 거예요. 다 탈락을 하고 이 중에 일부만 그럼 이거 한번 사볼까? 라고 하는 이제 이 고려 대상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 고려 대상에 들어가는 상품 중에 또 일부가 그래 나중에 꼭 사야지 이렇게 그 선호도가 이제 구축이 되고 그래도 카드 내밀기 전까지는 산 게 아니죠. 실제로 구매하기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아직 구매가 아닌 거죠. 이렇게까지 힘들게 왔더라도. 그래서 한 명의 이제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 기업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품 하나하나를 팔 때마다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서 팔 수는 없는 거죠. 그 상품이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에요. 이해해야 돼요. 아파트처럼 뭐 몇 억씩 하는 뭐 자동차처럼 이런 거는 고객이 공부해서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이 아닌 일반적인 상품들은 이렇게 판매할 수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의 신규 고객을 이제 유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고객이 구매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하고 만족이 유지가 되면 만족한 고객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죠. 거치지 않고 그냥 요 만족감만 이제 쭉 관리를 하면 다시 구매하고 또 만족하면 다시 구매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하는 거예요. 고객 만족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 내지는 고객과의 만족한다는 뭘 이제 우리가 한다는 거냐면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고객 신뢰를 어떻게 고객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이 고객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고객 만족을 잘 이제 유지하고 있으면 만족하고 있는 그 고객들이 이제 신규 고객들도 유치를 이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이 한 번 그 이제 우리를 이용했던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우리를 찾아와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식당 가서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음에 안 오면 돼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 와서 굳이 음식이 짜요, 뭐 반찬이 적어요, 뭐 아니면 뭐 밥이 너무 이제 꼬슬거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고마운 분들인 거죠. 그러면 그분한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너무 블랙 컨슈머면 안 되겠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을 만족시켰을 때 그러면 그분이 감동하고 그 감동이 유지됐을 때 진짜 우리만을 이해한 이 고객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객 관계를 설정하는 거는 이걸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고객 만족, 고객 유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를 저기 이제 고객 관계 칸에 내가 이제 기재를 이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고객이 있고 이 고객에게 당신한테 나는 이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알리는 거죠. 이런 관계를 맺고 실제로 이것을 정상적으로 잘 전달을 하면 이 과정이 완성이 되면 고객은 나한테 이제 지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수입이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수입 구조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이제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은 수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고객 비용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고객한테는 코스트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이 가치를 나한테 전달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코스트를 제공을 이제 지불을 할 것인지를 내가 정해야 되는데 여기 이 수익 구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고객한테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에는 다 뭐가 있냐면 저항이 있어요. 고객 저항이 있는 거죠. 돈 낼 때 멈칫하는 거예요. 다 이런 가치가 내가 필요해. 내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거를 막상 구매할 때 안 필요해서 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데 안 사는 이유는 이 자기한테 이 비용이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저항이 없는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판매하잖아요. 이렇게 판매하려고 하는 거죠. 개당 얼마, 회당 얼마, 항상 이렇게 판매를 하지만 이럴 때 그 한 개를 구매할 때마다 그 고객이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저항하지 않도록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지불 방식들을 이제 만드는 것은 그게 고객이 이렇게 지불할 때 나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많이 항상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헬스장이잖아요. 헬스장 어떻게 구매하냐면 기간으로 구매를 해요. 내가 헬스장 한 번 이용할 때마다 뭐 10,000원씩 내고 뭐 또는 20,000원씩 내고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개월 또는 6개월 회원권을 끊잖아요. 3개월 회원권 끊는데 뭐 10만 원, 6개월 회원권 끊는데 18만 원, 1년 회원권 끊는데 얼마 40만 원이 더 돼야 되니까 뭐 35만 원 이렇게 되면 3개월 또는 1개월 할 때는 뭐 4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3개월 1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이게 3개월 두 번이면 20만 원인데 6개월 18만 원이 더 싸겠네? 그럼 6개월에 이렇게 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다가 아니야. 1년으로 하면은 이게 더 싼 것 같은데? 라고 6개월 두 번 끊으면 36만 원인데 35만 원이면 만 원 더 싸잖아.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가격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 다 알죠. 내가 1년 끊어가지고 이제 몇 번 올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1년 35만 원이 비싸다고 느껴지게 돼요. 이럴 때 또 등장하는 비즈니스가 어떤 거냐면 어플에 많이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회원권을 이제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그거를 회당 구매해가지고 한 달에 한 달 끊어봐야 일주일 두 번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4만 원 내고 한 달 끊는 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한 달에 끊어봐야 뭐 일주일에 두 번, 한 달 6번 이렇게 이제 가시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 가는데 뭐 3,000원, 4,000원 내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한하는 비즈니스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야, 그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달 내내 가는 게 아닌데 그럼 뭐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 있는 헬스장을 가려면 이렇게 회당 끊는 게 더 낫겠네라고 고객은 생각할 수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또는 회원권을 샀다가 재판매할 수 있는 이제 회원권이라든지 회원 간에 거래할 수 있는 회원권이라든지 등등 고객이 자기한테 유리한 구조를 제시를 해주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차를 살 때도 정가로 뭐 2천만 원짜리 차를 2천만 원 주고 이제 구매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달 40만 원씩 리스를 하세요. 그러면 보험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비용 처리도 돼요.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고객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가격을 제시를 해주고 또는 고객이 지불한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의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수익 구조의 핵심이라고 이제 여기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따 이제 마케팅 혁신 사례를 말씀드릴 때 또 이제 참고를 하시면 이제 좋겠는데 주로 마케팅 혁신은 대부분 여기에서 나타나요. 이 고객 타겟팅,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불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요 세 가지에서 마케팅 혁신이 주로 이제 일어나니까요. 참고를 이제 잘 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수익 구조에서 우리가 수익 구조를 분석을 좀 이제 해보게 될 건데 그러면 이 매출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또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거를 쪼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든 기존 고객들한테 계속 접근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를 이제 쪼개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하나는 더 많이 파는 방법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 단가를 이제 인상하는 이제 방법이 이제 있을 거고 많이 파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새로운 시장으로 접근하는 이제 방식이 이제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기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방식에도 뭐 요런 이제 방식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 매출의 향상 가능성을 타진할 때 그냥 막 아이디어를 이렇게 짠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구조들을 가능성들을 이제 점쳐보면서 이렇게 쪼개가면서 살펴보시면 그 중에 어떤 것이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 구조에서 이거는 이제 많이 아시는 거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고객들이 가치에 자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단순히 그 고객들이 내 상품 구매에 대해서만 이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또는 뭐 이제 광고나 후원처럼 지불하는 사람이 달리 있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은 마케팅이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을 유치할 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무료로 유치하는 거예요. 무료 신문이면 누구든 편안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신문을 찍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광고나 후원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얻어서 이제 비즈니스를 유지한다면 이제 쉽게 망하기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이 그 광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고객을 유치하기 쉽고 비즈니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우리도 사업의 구조를 짰을 때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더 이제 수익원의 요소가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그 고객에 대한 이제 이야기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이 고객에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한 가치에 대해서
고객이 어떻게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왼편에서는 요 가치를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기존에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라고 이제 많이 이제 숙제를 이제 내보시면 사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객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는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것을 잘 만드는 게 이제 쉽지가 이제 않는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상품을 나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분석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여기 이제 왼쪽 하단에 이제 핵심 자원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핵심 활동을 적는데, 요 핵심 자원과 이제 핵심 활동은, 요거는 이제 내가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이제 자원에서도 그게 그 물적 자원이든 또는 지적 자산이든 아니면 인적 자산이든 또는 그게 뭐 이제 현금이나 이런 재무 자원이든 관계없이 이거는 다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핵심 자원, 나의 핵심 역량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걸 검토를 해야 되냐면, 이거를 꼭 내가 갖고 있어야 되나? 이런 걸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핵심 자원이나 활동을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좋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자산은 나중에 회계 때도 한번 말씀드릴 테지만, 자산은 다 뭐냐면 자산은 다 비용이에요. 모든 자산은 다 비용이 돼요. 우리 그 사회적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인적 자산을, 좋은 인적 자산을 보유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많은 인건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자산을 유치할 수 있는 것처럼 자산은 전부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자원을 내가 보유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의 비용을 치를 의사를 가지고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산은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비용을 많이 치르는 것은 불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분석할 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비즈니스에 이 자산이 꼭 필요한가를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저희들처럼 교육 사업을 많이 하는 이제 법인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은 일단은 강사가 있어야 될 거고, 뭐 강의실이 이제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강사나 강의실을 내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지, 강의실을 갖고 있으려면 임대료가 지불이 돼야 될 거고, 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면 인건비가 지출이 이제 돼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내가 굳이 강의실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많다 싶으면 강의실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 자원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고, 오히려 핵심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진짜 핵심인지를, 그 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짜 핵심인지를 살펴보는 게 여기에서의 이제 살펴볼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는지, 요 생산 활동을 꼭 내가 해야 되는지,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디자인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뭐 현수막 찍을 때 현수막 디자인은 내가 하는데 현수막 인쇄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수막 인쇄를 꼭 내가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이 하게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현수막 인쇄는 내가 하는데 디자이너를 내가 꼭 둬야 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디자인하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영역인 거죠. 활동에도 당연히 이제 비용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마땅히 치를 만큼의 비용인지를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꼭 보유를 해야 되는 자산과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이 그 핵심 자산, 핵심 활동이라고 하면 이 비즈니스에서 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제공하지 않는 이제 자산과 활동은 그러면 누가 해줄 거냐? 그걸 해주는 사람이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파트너를 쓰라고 하면 그냥 그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또는 뭐 심하게는 나랑 친한 사람을 파트너로 쓰거든요. 그런 사람이 파트너가 아니라 파트너는 내 대신 일해줄 사람이 파트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 내가 여기가 이제 그 내가 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남이 하는 영역인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이 가치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과 남이 할 것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 파트너는 나 대신 해줄 사람이니까 이 파트너가 무슨 봉사활동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파트너도 나 대신 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얻어가야 될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파트너도 윈 할 수 있고 나도 윈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 제휴를 하면서 나도 좋고 파트너도 좋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구도를 만드는 게 효과적인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요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에 이따 얘기할 비용이 만들어지는데 요 비용 구조가 나한테 유리한 비용 구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설명하면서 예전에 이제 들었던 이제 기업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예전에 있었던 소셜 벤처 중에 어떤 소셜 벤처가 있었냐면 서울에 있는 삼겹살집에다가 상추를 제공하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상추를 왜 거기다 제공을 하냐면 자기 고향에 상추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이 상추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추가 한 상자에 뭐 7,000원 하기도 하다가 7만 원 하기도 하다가 이게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상추 가격이 요렇게 들쑥날쑥 해서 쌀 때는 7,000원, 비쌀 때는 7만 원 이렇게 하더라도 요거를 그냥 평균 가격 이렇게 되면 요 가격에 제공을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겹살집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추가 비싸든 싸든 우리가 요 가격에 계약합시다. 일정 물량을. 그러면 이제 고깃집 사장들은 어떤 이제 이득이 있냐면 자기가 원가에 대한 예측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손님들한테 제공되는 상추 가격이 자기한테 원가니까 원가 쌌다가 비쌌다가 쌌다가 비쌌다 하면 비즈니스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일정 가격으로 내가 상추를 받으면 요 가격을 감안해서 내가 판매하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처음에 요 비즈니스를 얘기했을 때 많은 컨설턴트들이 말렸는데 왜 그러냐면 너 야채 유통 해봤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채 유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유통이니까 차가 필요하겠죠. 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저온 창고가 이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산지에서 저온 창고로 갔다가 다시 판매처로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운반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자산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네가 생각한 요 가격은 요걸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래, 이 사업을 하려면 저온 창고와 차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구비하고 하자라고 했으면 망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요 차량 운행 또는 창고 보관, 이게 내가 해야 되는 핵심 역량인가라고 이제 자문을 한 거죠. 계속 자문을 한 거예요. 이거를 파트너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를 받을 때 좋아할 파트너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 나온 게 어디냐면 당시에 택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0쌍씩 택배를 이제 보내거든요. 근데 그 택배는 밤에 돌잖아요. 터미널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산지에 있는 택배 그 하시는 그 이제 분한테 부탁을 한 거죠. 상추는 밤에 따야 되니까, 새벽에 따야 되니까 상추를 7시 이후에, 해진 이후에 상추를 따고, 그럼 그분이 7시나 8시쯤 와가지고 수거하는 거예요. 원래 그 시간대는 수거를 안 하는데. 근데 제가 300박스 드릴게요. 하니까, 아, 그래, 그럼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한테도 좋은 거고, 나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300박스를 받아가지고 바로 터미널로 직행하는 거죠. 터미널에 물건을 내리는 거죠. 터미널에는 이제 뭐 10시 이전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7시에 가서 300박스 싣고 터미널까지 가는, 그래서 300박스에 대한 이제 이익을 얻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밤 사이에 이제 상추가 돌아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밤이니까. 그 다음에 다음날 그 고깃집 그 앞에 상추가 쭉 들어가면 이제 되는 건데, 여기에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죠. 택배가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 분이 젊은 아가씨였는데, 그 서울에 있는 이 계약되어 있는 택배회사 직원분들 연락처를 다 파악을 해요.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분들의 가족들의 생일까지 다 파악을 해서 뭐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탁은 딱 하나예요. 10시 전에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택배 기사분이 처음에는 얘 뭐야 이러다가도 그냥 정말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막 이제 뭐 이제 그 사랑해요 기사님 막 문자도 보내주고, 가족들 이렇게 생일도 챙겨주고, 뭐 이제 뭐 선물도 보내주고 막 이러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뭐 그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냥 이제 그 배달할 때 이제 그 기업에 있는 상추 박스만 아침에 먼저 이렇게 툭툭 떨어뜨려 주고 이제 일을 이제 자기 구역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본인한테 크게 이제 불리한 일은 아니고, 또 뭐 이렇게 때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그냥 그 택배 기사들 가족들 생일 선물 챙겨주는 거하고 이 창고랑 차 운영하는 거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더 비용이 적게 드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반드시 해도 되지 않을 것을 파트너한테 맡기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잘 찾는 게 이제 이 비즈니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요거를 효과적으로 이제 만들기 이제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 그리고 불확실성 감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라고 할 때 그냥 나하고 친한 사람, 또는 앞으로 나랑 거래할 가능성 있는 사람, 또는 이 사람들은 날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하고 정확하게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길 바라고요. 요 파트너하고 내가 하는 요 이제 활동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용을 이제 구성할 거냐, 이런 겁니다. 비용 구조를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트너는 일종의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파트너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은 가변 비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반드시 해야 되는
핵심 역량은 이거는 이제 고정 비용일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아까 사례로 보면 차를 내가 직접 운행을 한다. 이러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그 기사의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이거는 고정 비용이라는 거예요. 고정 비용은 매출이 많이 나든 매출이 없든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출되는 이제 그 비용인 거죠. 내가 매출이 0이어도 인건비는 나가야 되잖아요. 매출이 0이어도 감가상각비는 잡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는 대부분 고정 비용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 택배로 보내면 여기는 매출에 연동되는 거죠. 내가 100박스를 팔면 100박스의 택배비가 드는 거고 200박스를 팔면 200박스의 택배비가 드는 거고 300박스를 팔면 300박스의 택배비가 드는 거니까 이 파트너를 활용할 때는 요 이제 가변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을 두고 이제 비용에 대한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이제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 손익분기점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이 손익분기점을 진단할 때 중요한 거는 요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이 만나는 지점이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변 비용은 아니죠. 이제 우리 매출에서 가변 비용을 뺀 게 이제 이윤이잖아요. 요 이윤하고 고정 비용이 같은 게 이제 손익분기점이니까 그 지점을 이 파트너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찾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손익분기점이 여기에요. 우리가 요 정도의 매출을 내야 손익분기점이 이제 있는데 지금 우리 매출이 여기에 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매출이 현재가 이제 여기면 나는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냐면 요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손해를 감수를 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돼요. 하나는 고정비를 이렇게 낮추면 돼요. 그렇죠? 이 고정비인데 고정비를 이만큼의 고정비를 이렇게 낮추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이쪽에 이제 오잖아요. 이 얘기는 더 많이 파트너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출이 이제 안 올라올 때는 파트너가 많아야 된다는 이제 뜻인 거죠. 또는 이제 고정비가 이제 그대로 있을 때 그 이제 마진율이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형성돼도 여기에 이제 오게 되겠죠. 이 얘기는 이제 그 파트너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더 적어야 된다는 이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제일 좋은 거는 매출 이렇게 늘리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게 힘들다. 요 매출 현재 매출에서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파트너를 더 이제 활용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이 손익분기 우리가 매출을 한 요 정도까지 달성을 이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고정비를 이만큼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 구조를 짤 때는 요 이제 이 고정비와 가변비를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할지를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파트너를 활용할 거냐, 내가 직접 할 거냐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회계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9가지 그 구성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그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 고객이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가치가 어떤 건지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지 또는 이 가치에 가장 적합한 방식의 전달 방식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 고객이 이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방법은 어떤 건지, 어떤 고객 관계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고요. 이 고객이 이 가치에 대해서 지불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불을 해야 이 고객이 나한테 유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이 수익 구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를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방식으로 고객이 지불하게 만드는지가 이 수익 구조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가치를 생산할 때 나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고, 이 자산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래서 여기는 내가 진짜로 나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나의 핵심 역량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디다 맡기면 되냐면, 마지막으로 파트너한테 맡기는 영역이죠. 그래서 파트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제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이 파트너에게 어떤 것을 줄 것인지를, 그리고 나는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지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이쪽의 영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파트너한테 드는 비용, 나한테 드는 비용, 이거는 주로 이제 가변 비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주로 이제 고정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구조를 만드는 게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17일 날 각 팀별로 볼 건데요. 이제 각 팀에서 맡은 협동조합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설계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약간 유의하실 것은 이제 협동조합이니까, 그러면 협동조합은 이 비즈니스의 이해관계자들이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합원이 고객이 조합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이 조합원일 수도 이제 있고, 이 채널에 등장하는 사람이 조합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파악해 가시면서, 또 파트너가 조합원일 수도 있죠. 파악해 가시면서 이제 그 구조를 한번 그려보시면 나중에 컨설팅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비즈니스 모델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